제 이름은 요시다 시노부, 32살의 주부입니다. 이번엔 너무너무 뻔뻔했던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고 남편은 회사 경영자인데 근 몇 년 사이 남편은 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살림살이도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돈이 없던 초창기 시절부터 뒷바라지해온 저로서는 크게 성장한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다며 저를 마사지샵에 데려가기도 하고 고급 디너와 당일치기 여행 등 남편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제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쪽에 지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남편이 그쪽에서 일해야만 했고 집도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떨어져 사는 것도 생각했었지만 우리 사이에 나이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동네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2년 동안만 살 거라 월세를 구해볼까도 했지만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줄 생각으로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괜찮으면 훗날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집들보다 훨씬 더 컸던 우리 집은 눈에도 잘 띄었습니다. 난 굳이 이렇게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2년을 살더라도 네가 살 소중한 집인데 이 정도가 딱 좋아. 진짜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2년 동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가온 이삿날 당일 처음 와본 곳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하던 중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아다치라고 해요. 저는 옆집에 사는 다카바야시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이마오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에 사는 3명의 엄마들이 인사를 하러 와줬습니다. 아다치 씨, 다카바야시 씨, 이마오카 씨는 각각 40대 정도로 참 부침성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웃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제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은 다카바야시 씨랑 이마오카 씨랑 모여서 항상 차를 마시는데요. 괜찮으면 요시다 씨도 오실래요?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저도 끼워주세요. 그래요. 근데 모임 장소가 문제예요. 항상 모이던 카페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희 집은 아이가 있어서 너무 시끄럽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 괜찮아요? 당연하죠. 모처럼 저도 불러주셨는데 제가 대접할게요. 고마워요. 나머지 2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놓을게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2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번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과자를 잔뜩 주문해놓고 여러 종류의 고급차를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당일 어머! 이 케이크 너무 맛있네요. 홍차도요. 이렇게 좋은 향은 처음 맡아봐요. 이 찻잔도 유명 브랜드 거죠? 여긴 저도 알아요. 3사람이 이렇게나 기뻐해주니 제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런 말하긴 미안한데 이 차랑 남은 과자요. 제가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우리 애들 좀 먹이게요. 네, 그럼요. 봉지 가져올게요. 그러자 나머지 2사람도 어머, 진짜? 그럼 나도 이 홍차랑 남은 과자들 좀 싸가도 돼요? 혹시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자꾸 깨뜨려서 집에 그릇이 부족하거든요. 3사람 모두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이 홍차를 전부 다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릇도 저번 집에서 쓰던 중저가 그릇들이 박스 안에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해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이날은 그냥 기분 좋게 물건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이번엔 다카바야시 씨에게서 연락이. 그날은 진짜 고마웠어요. 그 홍차 너무 잘 마시고 있어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나눠줄 수 있죠? 네, 또 기회가 되면요. 부탁해요. 아 참,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어때요? 시간이 괜찮긴 한데 지하철로 내정거장만 가면 꽤 큰 시내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그 멤버들끼리 놀러 가자는 날이 나와서요. 그니까 요시다 씨도 같이 가요. 네, 그래요. 저도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럼 역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알겠어요. 그날 봐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번 모임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게 진심으로 기뻤던 저는 남편에게도 일요일 약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친구가 생기다니 정말 대단한데? 뭐든 즐겁게 지내는 게 최고지. 고마워. 그날은 당신도 쉬는 날인데 미안해. 아니야. 집안일은 다 당신이 해주고 있잖아. 그니까 그날은 재밌게 놀다 와. 고마워. 당신 선물도 사올게. 그리고 약속 당일 저를 포함한 4사람이 꽤 큰 역사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다 같이 쇼핑이라도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찾아오는 처음인데 너무 기대된다. 난 오늘을 위해서 아침도 안 먹었어. 곧바로 저를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고깃집은 겉보기에도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메뉴를 봤는데 제 예상대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들이었습니다. 그 3사람은 고깃집에서 일단 림로스부터 시킬까? 나는 샤토브리앙을 먹어보고 싶었어. 모처럼 왔는데 와인도 보틀로 주문해서 마시자. 아무 거리낌 없이 비싼 메뉴들만 주문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보니 잘 먹었습니다. 역시 꼭 필요한 건 돈 많은 친구라니까. 맞다. 선물도 좀 사가도 되죠?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서를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 근데도 아무 말도 못한 저도 참 한심하죠. 그대로 저는 카드로 고깃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 돈이 아닌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입니다. 이런 데에 큰 돈을 써버린 게 너무 미안해서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남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나. 모처럼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법이지. 괜찮아.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돈으로 큰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면야 그게 최고지. 평소에 신호부가 허투루 돈을 쓴 적도 없고 생활비도 잘 아껴 쓰고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돼. 다만 앞으로 그 이웃들이랑은 돈으로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얼마를 썼는지 설명했죠. 남편은 항상 쓴웃음을 지었지만 실제로도 우린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고 하나하나 따지기에도 좀 치사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냥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만 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뜯어먹기만 하는 이웃들에게 실증이 나던 어느 날 장을 다 보고 집에 가고 있는데 먼 발치에 그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려던 그때 요시다 씨는 참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들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덕분에 제가 포식을 하네요. 근데 처음엔 일단 빼고 보잖아요. 의외로 좀 짠순인 건가? 뭐 어때요? 어차피 2년만 살다 갈 거라는데 어차피 속으로는 우리를 얕보고 있을 거라고요.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자고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념 없는 저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가갔어요. 어머, 여기서 다 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자 3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덥네요. 이렇게 더울 땐 피서지에 괜찮은 호텔 하나 잡아서 쉬다 오는 게 최곤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말에 3사람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습니다. 정말 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우리 같이 가요. 예약은 제가 할게요. 괜찮은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마침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3사람은 기뻐하며 인터넷으로 좋은 호텔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도 피서지에 놀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씩 웃으며 난 신호부만 믿을게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유명한 피서지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시 체크인인데 괜찮아요? 제가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12시엔 도착할 거예요. 그럼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 너무 기대돼서 자꾸만 마음이 들뜨네요. 그리고 여행 당일 12시가 되자마자 이런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요시다 씨? 아직이에요? 저희 지금 한창 재밌게 놀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 즐거우세요? 네. 다카바야시 씨는 출발하는 기차 안에서부터 취한 거 있죠? 지금 2차로 룸서비스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는 중이에요. 와, 근데 그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이래요. 저도 좀 마셔봤는데 1도 모르겠어요. 완전 고급이네요. 너무 좋겠다. 근데 언제 와요? 네? 전 안 갈 건데요. 네?
전 지금 남편이랑 하코다테 쪽 호텔에서 푹 쉬고 있어요. 저기요, 농담이죠? 농담 아닌데요? 여러분은 그쪽에서 재밌게 즐겨주세요. 맞아요. 저는 다른 곳에 있는 호텔에서 남편과 우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크게 당황한 아다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이건 이야기가 다르잖아. 당신이 안 내면 이 호텔 숙박비를 대체 누가 낼 수 있겠어?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던 건 당신이었잖아. 어머, 제가 오해를 하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저는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호텔에서 쉬고 싶다고만 했지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야? 즉 지들끼리 흥분한 나머지 피서지 선정부터 예약까지 지들 맘대로 했을 뿐 처음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이 호텔에서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피서지에 여행 가자는 말을 하면 모두 다 달려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세 사람은 저와 만날 때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저를 뜯어먹었습니다. 아예 지갑을 놓고 오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복수로는 제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급 호텔을 미끼로 던졌던 거죠. 이 계획을 들은 남편은 대박인데 신호부랑 같이 호캉스를 즐기고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며 찬성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가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었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일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랑 장난해? 빨리 여기로 오란 말이야. 그냥 안 와도 되니까 돈만 보내. 어쩜 좋아. 와인도 다 마시고 룸서비스도 엄청 시켰는데 지금 돈이 100만 원이나 나왔다고요? 잔뜩 술에 취해 있던 세 사람에겐 딱 좋은 숙취 해소제였을 겁니다. 전화 너머로 시끄럽게 구는 세 사람에게 저는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근데 제 돈만 믿고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내야 할 돈이 다 합쳐서 약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세 분이서 열심히 내보세요. 웃기지 마. 됐으니까 지금 당장 뛰어오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뜯어먹었던 돈들도 영수증으로 다 갖고 있어요. 필요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 남편들에게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잠깐만 좀 있어봐.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전화폭탄이 이어졌지만 저는 아예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이후 살짝 걱정되는 마음에 호텔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세 사람은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체크인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숙박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숙박비와 고급 와인, 거기다 각종 룸서비스까지 총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절약하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당연하게도 세 사람에겐 그런 돈이 없었고 호텔 측의 극단으로 경찰 신세를 질 뻔했지만 세 사람이 손이 발휘되도록 빈 결과 결국 할부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 복수로 인해 호텔 측이 피해를 보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남편과 이 호텔을 가게 되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쓰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세 사람의 남편들에게 정식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그 세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을 겁니다. 정원으로 나와보니 저 멀리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었고 거기다 호텔 요금이 인당 약 67만 원.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저희 남편은 사정을 잘만 얘기하면 기꺼이 돈을 내줄 정도로 재력이 있지만요. 모든 금액의 영수증을 보관하려고 했던 남편의 말을 듣길 참 잘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돈을 대신 내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정말 이 사람을 믿고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이웃들이랑 놀러 다니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내가 얼마든지 놀아줄게. 고마워. 나도 당신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그 이후 그 세 사람에겐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처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다치 씨가 그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참고로 제가 산 식재료들은 다 평범한 것들 뿐.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운이 나쁘게도 아다치 씨에게 가게 됐지 뭐예요? 아다치 씨는 제가 장 본 것들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싸구려들이 사러 오다니 나 놀려? 장을 볼 거면 여기 말고 더 고급 마트로 가란 말이야. 어머? 손님이 뭘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슈퍼의 점원들은 손님한테 트집도 잡나 보네요.
그리고는 곧바로 점장을 불러냈습니다. 저는 점장님의 사과를 받았고 아다치 씨는 그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억하심정이 폭발한 건지 저만 보면 자꾸 시비를 걸고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극대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회사엔 실력 있는 고문 변호사도 있어. 이 일로 우리가 불리해질 것도 없으니 아주 철저하게 대응해주겠어. 이렇게 우리 남편을 극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진상 엄마들은 사소한 일들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건 저를 제일 많이 미워하던 아다치 씨였어요. 우리 집 앞에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려왔던 겁니다. 또한 그 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협박성 메시지가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은 아다치 씨의 남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아다치 씨의 남편이 사죄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일은 합의로 끝내주세요. 아다치 씨의 남편으로서 당신이 부인 단속을 잘만 해준다면 합의하겠지만 당신 부인은 현재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아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 단속을 못하겠다면 합의는 없던 걸로 하죠. 남편은 단호한 태도로 아다치 씨의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폐방지 조례를 위반한 정도였기 때문에 실형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문은 이 동네와 지역 일대로 퍼져나갔고 점점 이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몇 개월 후엔 세 사람 모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모든 잘못은 부인들이 했기 때문에 남편들과 아이들에겐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왠지 내가 다 쫓아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신호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음에 이사 올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응,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갑자기 뭐야. 나도 그 생각은 매일매일 해. 우리 집 재산들은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임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고 저를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죠. 여러분도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우리 집안은 흔히 말해서 명문 정치가의 가문으로 불리는데 아빠도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시며 과거에는 장관도 역임하셨다. 증조 할아버지는 역사 교과서에 이름이 실려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왔다. 완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안이지. 심지어 이렇게 초엘리트인 아빠에게 시집온 우리 엄마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차라코, 이 성적은 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네 오빠 미츠루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그치만 오빠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대체 넌 누굴 닮은 건지 원? 여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차라코는 여자애인걸요. 공부 외에도 익혀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 괜찮은 여대에 보낸 다음 시집이나 보내지 뭐. 그 대신 숙녀로서의 덕목은 반드시 몸에 익혀두도록. 명심하고 있어요. 그치, 차라코? 네. 나는 아빠에게 이 집안에서 제일 형편없다는 말을 듣곤 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T대 출신이며 부모님은 K대 출신이다. 그리고 나보다 7살이 많고 똑똑한 우리 오빠는 T대생이다. 하지만 나는 돈과 인맥을 총동원했음에도 K대 부속 유치원 시험에 떨어졌고 그 일로 집안의 수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초등학생 때부터 과외와 학원에 다니며 대학 부속 사립중학교 시험을 치렀지만 또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일반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입학 시험을 치를 때마다 배탈이 났고 참담한 점수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교에 갈 때도 아빠가 기대하던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차라코, 너무 낙담하지 마. 난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오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 차라코, 넌 멍청하지 않아. 아빠의 과도한 압박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할 뿐이야. 오빠, 차라코는 장래희망 같은 거 있어? 장래희망이라? 나 사실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 어렸을 때 독감에 걸려서 입원했었잖아. 그때 잘 보살펴줬던 간호사 언니처럼 되고 싶어. 정말 멋진데? 지금부터 간호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면 꼭 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안 된대. 뭐? 왜? 간호사는 의사나 환자들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래.
그냥 여대에 들어가서 결혼하는 게 제일 행복할 거라고 하셨어.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 나는 간호사가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잖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그치? 유일한 내 편은 오빠뿐이야. 당연하지. 나는 차라코의 오빠니까. 그 누구보다 네 꿈을 응원하고 있어. 고마워. 반드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게.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 오빠 동생으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 덕분에 갑자기 공부할 의욕도 생겼고 성적도 쑥쑥 올라갔다. 그래서인지 아빠도 나를 예전처럼 심하게 대하지는 않으셨다. 그 덕분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하게 됐다. 나 저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했어. 대단한데? 내 말이 맞지? 차라코는 멍청하지 않다고 했잖아. 고마워.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빠는 극대노하시며 나에게 화를 내셨다. 차라코! 대체 이 지원학과는 뭐지? 네? 왜 제1지망의 간호학과냔 말이야?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 아직도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냐?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간호사는 안 돼. 이제 겨우 사람 구실 좀 하나 했더니 넌 끝까지 말썽이구나. 우리 가문에 그런 창피한 직업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간호사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에요. 아버지도 한 번쯤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시끄러! 걔들은 환자들의 대소변도 받아낸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해내는 훌륭한 직업이에요. 간호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빠! 이 녀석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혼을 내주고 있었단다. 그러셨군요.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차라코,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니? 당연하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넌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뭔데요? 네가 여대라도 졸업하면 좋은 혼담 자리를 마련해주마. 그게 바로 너와 이 가문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저에겐 저만의 인생이 있어요. 결혼해서 곧바로 주부가 되긴 싫다고요. 이 가문에 태어난 이상 네 인생 따윈 없어. 너무해. 오빠, 제발 무슨 말 좀 해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빤 역시 내 편이구나.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런 애랑은 연을 끊으세요. 오빠. 그렇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집을 나가야 할 거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 집안엔 저라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잖아요. 이런 멍청한 동생쯤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건 그렇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할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없는 셈 치면 되죠. 오빠.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의 비서로 일하게 된 오빠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오빠. 오빠 말은 내 편이 돼주겠다고 했었잖아.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과가 있는 지방대에 다니게 됐다. 물론 학비는 스스로 벌어야만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다. 한 번의 넓은 저택에서 좁은 기숙사 생활로. 하지만 내 인생의 출발점은 이제부터였다. 차라코, 금요일에 미팅 갈래? 미안, 나 그날 알바야. 차라코도 진짜 힘들겠다. 그렇지 뭐. 엄마 밑에서 홀로 자라서 고등학교 때 엄마도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나도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힘들면 얘기해. 고마워.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 대학 동기나 주변 친구들한텐 내 배경을 숨기고 있다. 친구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항상 돈에 쪼들리는 내가 진실을 말해봤자 유명 정치가 집안의 딸임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차라코, 피곤해 보이네. 스가이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그만 하품이 나왔네요. 피곤할 땐 따끈한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낮엔 학교 생활에 저녁엔 간호보조 야간 알바라니 진짜 기특하네. 아니에요. 이쪽 일은 좀 손에 익었니? 아직 배워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나도 인턴이라 아직 공부할 게 많지만 고민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자. 나는 대학에 다니며 밤엔 간호보조 알바도 병행했다. 실무 공부도 되고 야간 알바라 시급이 센 것도 좋은 점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전공이었던 스가이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하러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 차라코, 요즘 왠지 더 예뻐진 것 같아. 진짜? 남자의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그런 거. 누군데? 빨리 불어라. 뭐야, 너희들 내 이야기 했니? 사가라 선배. 차라코가 나한테 반했다는 이야기인가?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부끄러워하기는. 본인 감정에 솔직해지자고, 응? 까놓고 말해서 안 반했는데요. 알겠어. 나는 유력 현의회 의원의 아들의 의대생이고 너는 천혜고아의 가난한 간호대생이지. 신분이 차이 난다고 해서 본인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사랑하는 건 자유거든. 깎아내린 적 없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겸손한 거야. 그런 점도 마음에 들어. 자, 어서 내 품에 안기라고. 저 짜증나는 새낀 뭐야. 더러워 죽겠네. 저기, 저한테 신경 좀 꺼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널 잘 챙겨주는데 날 이렇게 대하는 건 너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선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네가 자꾸 그러니까 더더욱 욕심이 생기는데. 저 알바라서 먼저 가볼게요. 같은 대학에 의과대에 다니는 사가라는 아버지가 현 의회 의원으로 그 지역의 권력자인 듯했다. 뭐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 극혐이었다. 겉보다 사가라를 보고 있으면 우리 집이 떠올라서 기분도 나빠졌다. 차라코, 알바 데려다 줄게. 됐거든요. 1억짜리 차에 타본 적 없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요. 저 거지 같은 자전거는 뭐야? 나랑 사귀면 해외 명품 자전거도 하나 사줄게. 그쪽이랑 사귈 마음 없거든요. 냉정하네. 앞으로 2번 다신 나 같은 남잔 못 만날 텐데. 그런 남자엔 관심이 없어서요. 이제 그만 저한테 관심 좀 꺼주실래요? 싫은데 차라코는 내 거니까. 내 거 좋아하네. 사람을 물건 취급하다니 완전 짜증나. 그냥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둘러대기로 했다. 저기요, 저 지금 사귀는 사람 있거든요. 또 그런다. 뻥치지 마. 뻥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데? 남자 대 남자로서 내가 평가해주지. 제가 누구랑 사귀든 무슨 상관이에요. 말을 못하는 건 뻥이라는 거지. 그만 고집 부리고 순순히 내 거가 되라고. 뻥 아니라고요. 그니까 누구냐고. 알바하다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선 비밀로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끄세요. 너무 끈질겨서 나도 그만 남친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버렸다. 나중에 이 일이 큰 쓰나미가 되어 오리라곤 그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알바하다 사귀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사가라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제야 드디어 떨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차라코, 괜찮아? 이 여자한테서 손 떼! 너 누구야? 아무튼 이 여자한테 2번 다시 손대지 말라고! 그럴 순 없어! 차라코는 소중한 내 후배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안 돼! 차라코!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정신이 좀 들어? 다행이다. 제가 왜? 나 대신에 네가 칼에 찔렸어. 넌 정말 겁이 없구나. 저보다도 스가이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난 아무렇지도 않아. 구해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넌 여자야.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쓰러졌을 땐 진짜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한동안 안정을 취하면 태어날 수 있대. 그렇군요. 근데 저를 찔렀던 범인은요? 경비원분들이 잡아주셨어. 지금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거야. 다행이다. 근데 왜 저희를 공격한 걸까요? 지피는 데가 전혀 없는데. 그 이야기인 차라코가 퇴원하고 괜찮아지면 그때 하도록 하자. 일단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해. 알겠습니다. 마음을 놓은 것도 잠시. 며칠 후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 태어나서 몸도 다 회복됐으니 약속한 대로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번 사건의 진실은 말이지. 사가라 의원의 아들이 의뢰한 거래. 네? 근데 사가라 의원이 힘을 써서 무마시킨 모양이야. 즉, 나와 스가이 선생님이 사귀고 있다고 착각한 사가라가 조폭에게 의뢰해서 나와 헤어지도록 스가이 선생님을 협박한 것이었다. 내가 다친 건 예상 밖의 일인 듯했다. 하지만 사가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나를 찌른 남자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됐다고 한다. 제 거짓말 때문에 스가이 선생님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잘못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걸. 차라코, 대원 축하해. 당신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다 들었으니까. 아, 들킨 거야? 확실히 무마시켰는데 그 얘긴 또 어디서 샌 거야? 그냥 내 말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 당신 진짜 인간 말종이네. 그니까 그냥 내 여자가 되라고. 싫거든.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너 누구야? 난 차라코 오빠인데 네가 내 동생을 엄청 귀찮게 했다며? 오빠? 뭐 오빠? 켄타 이 멍청한 놈! 아빠! 갑자기 뭐예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뭔데? 왜 그러는데? 차라코 양은 야마모토 슈타로 의원님의 따님이셔. 뭐? 야마모토 슈타로라면 그 3대가 의원이신? 차라코 양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 차라코는 혈연 단신인 천의 고아라고. 사회 경험을 위해서 혼자서 살아보겠던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주위에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네요. 정치가 집안의 딸임이 밝혀지면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될 테니까요. 실화냐고. 소중한 제 동생을 다치게 했으니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것만은 제발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이러한 악행을 눈감아줄 순 없습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사가라 선생님이라면 저희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상해죄로 아들 녀석이 잡혀가면 제 다음 선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너도 고개 숙여, 이 바보 같은 놈아. 일이 왜 이렇게 꼬인 거야, 젠장! 결국 멍청한 사가라 녀석은 상해죄의 교사범으로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 사건을 통해 사가라 녀석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한 주간지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사가라 의원이 많은 돈을 주고 부정 입학을 시킨 모양이었다. 결국 사가라 녀석은 이 대학에서 재적 처리되었다. 그리고 사가라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건데 오빠는 우리 집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나를 쫓아내자고 한 것이었다. 희생당하는 건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 오빠, 나는 그날 오빠가 변했다고 생각했었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 오빠가 말했잖아. 오빠는 차라코의 편이라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은 정말 훌륭해. 차라코는 지금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오빠, 고마워. 근데 내가 이 사건에 휘말린 사실을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오빠만의 비밀이야.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섭다. 그 이야기는 그냥 안 듣는 걸로 할게. 아, 그리고 아버지도 널 걱정하고 계셔. 그니까 가끔은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래. 아버지가 날 걱정하고 계시다니 안 믿어진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진짜 입만 여시면 차라코한테 연락 온 거 있냐고 물어보신다니까. 뭐 한 번쯤 찾아뵈는 것도 괜찮을 듯? 그리고 스가이 씨라고 했죠? 저희 차라코를 잘 부탁드려요. 네, 차라코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차라코는 눈치가 참 없구나. 오빠는 네가 너무 걱정된다. 진짜요. 둔해도 너무 둔하다니까요. 뭐? 그리고 나는 현재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다. 그날 이후 오빠의 말대로 가끔 부모님 집에도 찾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간호사로 일하기 힘들지. 빨리 결혼해서 관둬라 라는 말뿐이다. 다만 옛날처럼 간호사라는 직업을 천대하진 않으신다. 어머니께서 말하시길 내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 장기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그때 간호사라는 직업의 고충과 위대함을 몸소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하셨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셨으니 아버지의 병도 아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차라코, 오늘도 잘 부탁할게. 네, 선생님. 스가이 선생님은 전공의를 졸업하고 어엿한 전문의가 되셨다. 게다가 내년엔 스가이 선생님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우리 가족 모두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가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고 결혼도 적극 찬성해줬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이지. 나는 앞으로도 스가이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생각이다. 내 이름은 우에무라 린카. 38살의 워킹맘이다. 나는 20대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고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 임신으로 인한 결혼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다.
쌍둥이를 출산하고 3년 후엔 아들도 낳았다. 직장인 남편과 중학생 딸 2명, 초등학생 아들까지 5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올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올케의 이름은 미카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28살이기에 애를 낳기엔 딱 좋은 나이였다. 사실 내가 좀 서둘러서 낳은 거였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결혼해서 애를 키운 덕분에 좋은 점이 있었다. 예전에 쓰던 육아용품을 잘 보관해뒀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올케에게 라인을 보냈다. 올케, 임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정말요? 꼭 그럴게요. 그리고 올케만 괜찮으면 내가 쓰던 육아용품도 다 가져가요. 네? 근데 조카들이 많이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이에요. 내 라인을 받자마자 올케의 행동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10년 전에 쓰던 육아용품을 주겠다니 생각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 형님 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엔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거든요. 다 낡아 빠진 걸 입히면 애가 불쌍하다는 말을 듣는다고요. 아니야. 다 깨끗하게 쓴 거고 신경 써서 보관해둔 거라 괜찮아. 예전부터 느낀 건데 형님은 참견이 너무 심하세요. 형님이랍시고 조언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연락도 그만하시고요. 본인 말만 하더니 그 이후로 올케는 내게 연락을 싹 끊어버렸다. 원래 임신을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마련이지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다. 첫 임신이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첫 아이의 육아용품을 마련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배려했던 건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나 역시도 연락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 나는 내 여동생 렌카에게 이번 일을 말해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렌카니? 지금 잠깐 통화돼? 당연하지. 웬일이야? 언니가 전화를 다 하고. 사실은 올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미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올케와 렌카는 동갑이었고 고등학교도 서로 같았다. 그땐 그닥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가족이 된 이후로부터는 연락도 자주 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렌카에게 이번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렌카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그런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임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다곤 해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올케랑은 좀 거리를 둘까 하고. 그 일 타이치 오빠한테도 말했어? 아니,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 타이치도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고. 타이치는 내 남동생이자 렌카의 오빠고 내 올케인 미카 씨의 남편이다. 누나인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타이치는 애처가에 괜찮은 남자다. 회사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월급도 좋은 편이고 결혼할 땐 단독주택과 차를 마련했을 정도로 똑 부러지는 아이다. 하지만 타이치는 오로지 올케에게만 푹 빠져있다. 올케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카 바라기였기 때문에 올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이곤 했던 것이다. 이번 일을 말해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다. 일단 내가 미카한테 말해볼 테니까 언닌 걱정하지 마. 고마워.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해. 괜찮아. 누나, 무사히 태어났어. 건강한 딸이래. 그래? 정말 축하해. 축하 선물을 사가야겠네. 고마워. 근데 육아용품은 미카 친구들한테 선물로 많이 받았어. 그니까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봉투에 축하금 좀 넣었어. 이건 내 마음이니까 받아둬. 그 이후 나는 올케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은 누구나 축하받아야 할 일이었다. 나는 이런 경사를 모른 채 할 정도로 유치하진 않다. 고마워. 다음에 조카 꼭 보러 와. 진짜 귀여워. 알았어. 렌카랑 같이 갈게. 기다릴게.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올케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축하금 주셨다면서요? 네. 다시 한번 출산 축하해요. 육아용품은 많이 받았다고 하길래 돈만 조금 넣었어요. 저한테는 브랜드 육아용품을 보내주는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형님 돈을 억지로 뺏어오긴 싫어요. 그냥 형님 마음만 받을게요. 나는 결국 이 연락을 받고 폭발하고 말았다. 왜 내가 10살이나 어린애한테, 그것도 올케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타이치에게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더 이상 연락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였다. 그래서 나는 답장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 후 나와 올케 사이의 다툼을 가슴에 묻어둔 채 1년이 지났을 때쯤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언니, 나 임신했어. 진짜? 아, 축하해. 진짜 수고했어.
드디어 내가 임신을 하다니 너무 기뻐. 사실 렌카는 불임증이었고 몇 년에 걸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염원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 기쁨도 2배였을 것이다. 항상 몸 조심해. 아 그래. 안정기가 되면 다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그래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반년 후 렌카가 무사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밥을 먹기로 했다. 타이츠를 빼놓을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올케와 조카도 참석했다. 야 렌카 정말 잘됐다. 고마워 오빠. 축복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깨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애 낳고 딱 1년 후에 임신을 하다니 너 노렸니? 미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내 육아용품을 물려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불임 치료 중이었던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올케의 생각 없는 발언에 이곳의 분위기는 싸해져만 갔다. 하지만 올케는 그런 것 따위 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잭나이프처럼 날카로운 말들을 늘어놨다. 그리고 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싫었어요. 우리 애는 아직 어리잖아요. 먹는 건 식구 많은 형님네가 제일 많이 먹을 텐데 돈을 나누어 내는 것도 짜증나고요. 뭐? 우린 항상 더 많이 냈는데? 그리고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야. 그니까 당연히 나랑 타이치가 나눠내야지. 아, 타이치 돈은 즉 제 돈이기도 해요. 알고 계시죠?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이었을 줄이야. 타이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는 듯한 얼굴로 넋을 놓고 있었다.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카씨,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은 먼저 일어날게요. 모처럼 좋은 일로 다 같이 모인 건데 안타깝네요. 축하 파티는 미카씨가 없는 곳에서 다시 하기로 하죠. 여보, 아무리 옳게라도 저건 선 넘는 행동이야.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그리고 처남. 아, 네! 지금 네 처가 얼마나 무례한 말을 했는지 알아? 그것도 시누이들을 상대로 말이야. 네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 후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물론 렌카와 제부도 우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래도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서 음식값의 반을 주고 나왔다. 그 후 우리 가족과 렌카 가족은 그대로 다른 식당으로 갔고 우리끼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 맞다. 혹시 괜찮으면 내가 쓰던 육아용품 네가 쓸래? 그래도 돼? 아 너무 좋지. 사실은 내가 부탁하려던 참이었어. 하나같이 다 좋은 것밖에 없어. 깜짝 놀라지 마. 그로부터 4개월 후 렌카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내가 쓰던 육아용품으로 조카를 키우는 모습들을 매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고 있다. 그러자 우리 집에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형님, 뭐예요 진짜? 올케? 렌카 아들이 왜 그런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냔 말이에요. 해시태그에 언니가 물려준 옷이라고 쓰여있던데 저한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뇌 속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던 올케와 나 사이로 곧장 남편이 끼어들었다. 미카씨!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고! 형님! 저한테는 10년 전에 쓰던 거라면서요! 그런 물건들이 어쩜 그렇게 다 새 것 같냐고요! 말도 안 돼! 비싼 물건들은 잘만 쓰면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첫째가 쓰던 아기 침대도 해외에서 비싸게 사온 거라 3명을 키웠어도 거의 새 것처럼 쓸 수 있던 거예요. 그럼 옷은요? 신생아 옷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 새 것 같냐고요! 브랜드도 엄청 유명한 베이비모니 맞죠? 그렇다. 동생에게 물려준 아기 옷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인 베이비모니의 옷들이었다. 비싼 옷은 몇만 엔이나 하지만 옷감도 디자인도 모두 다 무난해서 셀럽들의 육아템이었다. 선물로 받으면 모두가 펄쩍 뛰며 좋아할 정도였다. 내가 베이비모니 디자이너거든. 네? 쌍둥이 딸이 태어나고부터 육아용품에 관심이 생겼거든. 원래는 여성복 디자이너였지만 베이비모니로 이직했어. 감사하게도 내 디자인은 다 인기가 좋았어. 우리 아들 옷도 내가 다 디자인한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아, 저번에 한번 올케한테도 내가 디자이너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 텐데 난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베이비몬이라고 한 적 없었잖아요!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 입을 막은 건 너였어. 얼마나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랬겠어. 아님 그때 주고받았던 라인 대화도 다 까볼까? 쌓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린 나는 그때 주고받았던 라인 대화들을 우리 남편과 타이치에게 보내버렸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감과 동시에 올케를 노려보았다.
저는 10년 전에 쓰던 걸 준다길래 저를 무시하는 줄 알고. 올케 혼자 피해망상한 거지 뭐. 아무튼 타이치한테도 보냈어. 본인 발로 이 집을 걸어 나갈 건지 타이치한테 끌려 나갈 건지 결정해. 그러자 올케는 됐어요! 라고 하더니 쿵쿵대는 발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엔 타이치가 찾아왔다. 이번엔 나도 타이치에게 쓴소리들을 하고야 말았다. 미안해 누나, 매영. 너희 부부 일이니까 괜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일만큼은 진짜 못 참겠다. 올케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야,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미카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뭐? 누나가 친척들 중에서도 리더격이잖아. 누나가 사람들 챙기고 그러는 게 싫었나 봐.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예상치도 못한 어이없는 이유에 나는 그만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남편도 어이없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반응이 당연한 거지만. 미안해, 미카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있잖아,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넌 올케 말만 듣잖아? 올케가 널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미카는 주부라 돈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 근데 요즘 애 핑계로 돈을 너무 막 쓰더라고. 돈 얘기도 해볼 겸 그 일도 말해볼게. 그래, 올케 남편은 너니까 잘하란 말이야. 우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 동생 부부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대로 2개월이 지났다. 그러던 중 올케는 또 미친 듯이 라인을 보내왔다. 형님,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니까 저희 애한테도 베이비모니 옷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어린이 모델 오디션에 나가는데 베이비모니 옷을 입고 가면 남들 눈에도 잘 띌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저를 봐서라도 제발. 너무나도 염치 없는 부탁이었다. 이제는 그냥 코웃음만 나왔다. 그래서 그냥 일십으로 대응했다. 형님, SNS에서 본 건데요. 지금은 절반 된 남아용 베이비 드레스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리셀링되고 있대요. 이 디자인 베이비모니 맞죠? 그것도 랭카 아들이 입고 있던 거랑 똑같던데? 확인해보니 올케 말대로 내가 디자인한 백벌 한정 베이비 드레스였다. 둘째가 아들임을 알게 되자 회사에서 남아용 베이비 드레스를 디자인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던 것이다. 내게도 뜻깊은 옷이었기에 소중히 간직하던 거였는데 찾아보니 무려 정가보다 5배나 비싼 가격으로 리셀링되고 있었다. 올케 말대로 프리미엄 가격에 붙은 것 같네요. 근데 타이치도 꽤 좋은 회사에 다니니까 그 정도 살 능력은 되잖아요? 당신이 개무시한 형님보다 사랑하는 남편님께 사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하지만 타이치 이야기를 꺼내자 올케의 라인이 뚝 하고 끊겨버렸다. 그러자 당사자인 타이치에게서 할 말이 있으니 지금 집으로 가겠다는 연락이 왔다. 예산 일이 아님을 감지한 나는 랭카에게도 연락해서 급하게 가족회의를 열게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타이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는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근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종적을 감춰버려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내가 낮에 올케와 주고받았던 라인을 보여주자 아마도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 거야. 나 몰래 빌린 돈이 있더라고. 그것도 500만 엔이나. 500만 엔? 미카가 돈을 너무 막 써서 미카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 나가버렸거든. 그랬더니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미카한테 따졌더니 다 실토하더라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실제로 타이치 덕분에 올케는 돈 걱정 없이 지냈었다. 근데 별거 후에도 그 버릇 그대로 빚을 내다니 자기 분수도 모르고. 걔 지금 나한테 위자료랑 양육비 뜯어내려고 아이를 인질 삼아 종적을 감춘 거야.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남편은 엉엉 우는 타이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남편의 행동에 가족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한심한 소리 그만해! 아내 행동을 계속 눈 감아줬던 너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야! 게다가 조카는 아직 1살밖에 안 됐는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곧바로 경찰에 유괴범으로 신고를 했어야지! 남편의 무자비한 팩폭에 한심한 동생도 이제서야 겨우 현실을 깨달은 듯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서 신고 접수를 해줬고 그 덕분에 올케는 곧바로 체포됐다. 돈이 없어서 멀리는 도망갈 수 없었던 점과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어서 거주지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올케는 유괴범으로 체포됐다. 비록 친엄마였지만
이혼 조정 중이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그렇게 그 둘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 친권은 타이치가 갖게 됐다. 타이치는 미카에게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지만 2번 다시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는 미카의 조건으로 위자료만 청구하기로 했다. 미카는 빚으로 위자료를 전액 지불했고 그 이후 연을 끊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비자 금융 외에도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그 후 타이치는 싱글파더가 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나 역시도 열심히 동생을 도와주고 있다. 난 왜 그렇게 그 여자 말만 듣고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아마도 네가 미카한테 세뇌당한 거 아닐까? 좋든 나쁘든 타이치는 성격이 단순하잖아. 하지만 앞으로는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정신 차리고 살자. 네! 앞으로는 꼭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앞으로도 내 동생들과 우리 조카들이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내 이름은 미나미 미유키, 29살의 회사원이다.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어릴 적 친구와 삼각관계로 얽히고 설켰던 악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마고우라고 하면 가족처럼 가깝고 마음으로 이어진 둘도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내 경우에 한해서는 그와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론 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가정 형편은 그다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주 어려운 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후 향후 내 인생에서 오랫동안 악연의 운명의 상대가 될 마토바 이쿠미를 만나고 말았다. 헐, 이쿠미, 너 지금 입은 옷 그거 유명 브랜드지? 나 이 브랜드 좋아해서 집에 몇 벌 더 있어. 좋겠다. 우리 집은 절대 꿈도 못 꿀 거야. 아참, 나 이번 여름방학 때 하와이 갈 거다. 헐, 하와이? 난 거기 텔레비전에서만 봤어. 이쿠미는 쉽게 말해서 금수저 집안의 귀한 딸이었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여자애가 그깟 자랑 좀 하는 게 뭐 대수냐고 여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고는 해도 본성은 여자. 드라마 속 공주님의 실사판 같은 이쿠미는 한없이 부러운 동경의 대상이었다. 거기까지였다면 무슨 큰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미유키, 너 지금 입은 스웨터는 어디 브랜드야? 이거 우리 엄마가 짜준 옷인데? 어머, 핸드메이드? 옷 살 돈이 없었나봐. 어쩐지 촌스럽더라. 너 내가 나 안 입는 옷 하나 줄까? 필요 이상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은연중에 나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습성이 있었다. 다른 애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유독 나한테만 그랬다. 그렇다고 나를 미워했다기보다는 그저 가난한 집 애들을 무시하고 깔봤던 것 같다. 솔직히 이쿠미와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여자애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놀기 마련이고 나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쿠미와 같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쿠미 그룹에 자연스럽게 합류되어서 같이 다녔던 것이다. 또 학군이 같다 보니 중학교도 이쿠미와 같은 학교를 배정받았고 계속 친구 사이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쿠미는 전혀 변한 게 없었고 여전히 내 약점을 찾아내서 비웃는데 고수였다. 야, 너 교복이 왜 그렇게 낡았어? 우리 이제 겨우 1학년인데 말이 돼? 이거 동네 언니 거 물려받았어. 어머, 말이 좋아 물려받은 거지. 그거 재활용 쓰레기네. 말도 안 돼. 이제 사복 입을 일이 없으니 그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번엔 눈썰미도 좋은 이쿠미는 물려받은 교복을 귀신같이 눈치채고 지적질에 확인 사살을 냈다. 또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자기 집이 부자인 걸 자랑하느라 애들한테 한턱 쏘면서 과시욕을 불태웠고 선생님들 모르게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수학여행인지 돈자랑인지 모를 정도로 눈꼴시게 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쿠미는 비싼 사립학교에 들어갔고 나는 평범한 공립고교에 들어가면서 갈라지게 됐다. 드디어 초딩 중딩이란 길고 길었던 악연이 끝이 난 것이다. 나는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기분이 후련했다. 이쿠미 없이 보낸 고교 생활은 하루하루가 알차고 보람되고 학교 생활이 원래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 싶을 정도로 신천지를 맛보는 기분이었다. 꿈같은 고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머, 이게 누구야? 미유키?
너무 오랜만이다. 너 아직도 니네 엄마가 선수짠 털 스웨터 입고 다니니? 맙소사, 우연히 들어가게 된 동아리에서 그녀와 떡하니 재회를 하게 된 것이다. 내가 들어간 대학은 국내에서 한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 대학이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이쿠미의 성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집안 재력이라면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었을 거다. 이쿠미는 동아리에서 남학생들의 관심을 독점했다. 얼굴만 청순 미인형의 럭셔리한 분위기, 또 애교도 만점이라 남자애들의 관심을 끄는 능력도 탁월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녀의 인기는 아이돌 못지 않았다. 다만 여자애들이 싫어하는 타입의 성격인지라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나쁜 의미로 항상 주목받는 대상이었다. 이쿠미 본인은 여자애들이 뭐라고 하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남자애들 사이에서 공주 취급받으며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았다. 금수저에 덤으로 예쁜 외모까지 타고나서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좋고 누가 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냐 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긴 곤란했지만 그건 별개니까. 반면 나는 간혹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내 약점은 어릴 때부터 감정이 그다지 풍부한 편이 못 돼서 신경 쓰지 않으면 표정이 차갑게 무표정으로 변하고 말주변도 없고 눈빛이 워낙 날카롭다 보니 언뜻 보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는 탓에 남자애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걸 나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애들한테는 털털하고 편한 성격이 친구로서 호감이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덕분에 절친, 찐친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주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쿠미와 나는 정반대 타입, 이성에게 어필 안 되고 동성에게 완전 어필되는 타입, 그게 바로 나였다. 있잖아, 내가 특정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너 슈이치 선배랑 사귄다는 거 진짜야? 사실이야. 대박인데? 우리 동아리에서 제일 잘생기고 우리 학교 얼짱 인기 투표에서도 상위권 아니었나? 잘도 알고 있네? 현타오네. 네가 어떻게 그런 선배를 꼬셨냐? 나 같은 애도 그 선배랑 별로 말도 못 해봤는데 다른 학교에 엄청 예쁜 여친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너 못 들어봤어? 나 특별히 뭐 한 거 없어. 야, 뻥치지 마. 어떻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남자를 네가 꼬셔?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선배가 먼저 고백해서 나도 많이 놀랐는데 나도 대학생을 좀 더 즐겁게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케이 한 거야. 아, 그랬구나. 슈이치 선배라. 그 선배 진짜 멋있는데 그런 남자의 여친이라 생각만 해도 기분 좋겠다. 미리 경고해 두는데 내가 그 남자의 여친이란 거 잊지 마라. 누가 뭐래? 그 무렵 내게도 남친이 생겼다. 내 인생 최초의 남친이. 그 사람은 동아리 선배였고 이쿠미 말대로 누가 봐도 완벽한 훈남이었다. 믿기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먼저 고백을 했고 핑크빛 사랑이 시작됐다. 나도 꿈 많은 대학생이었다. 이 사람처럼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왕자님을 동경해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당연히 멋진 남친과 함께여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근데 선배는 내 어떤 면이 좋아서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애라서. 그게 좋아서.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인기가 좀 있잖아. 설치는 애들보다는 너처럼 차분하고 자기 중심이 있는 여자가 좋아. 선배의 대답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설레고 기뻤다. 나도 나름대로 선배한테 최선을 다했고 선배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하지만 슈이치 선배, 나 이번 과제물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건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거야. 어머, 선배는 어쩜 그렇게 똑똑해요? 난 스마트한 사람만 보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쿠미처럼 대놓고 아양을 떠는 행위는 노력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하고 선배가 사귄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쿠미는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선배한테 교태를 부렸다. 미안, 나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도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뭐 별 상관없지? 사귄 지 몇 달이 지나서 보기 좋게 차였다. 나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을 자꾸 엉엉 울고 싶었지만 결국 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다. 네, 알았어요.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담담하게 뻔한 멘트를 날리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이란 예상대로 이쿠미였고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쿠미와 공식 커플로 대놓고 캠퍼스를 활보하고 다녔다. 소문에 의하면 나하고 사귀면서 양다리를 걸치다 완전히 이쿠미로 편승연애를 한 거였다. 말하자면 이쿠미한테 완벽하게 뺏긴 거였다. 상대가 이쿠미여서 더 분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이번 일로 몇 가지 배운 것이 있었다. 남자들은 그런 여자한테 약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연애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이쿠미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흐트러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였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쿠미를 내 인생에서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 그 첫 번째로 동아리를 탈퇴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는 이쿠미와 한 공간에서 부딪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29살이 된 지금 나는 대학 졸업 후 일반 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3년 전에 벤처기업으로 재취업을 했다. 아직 시작 단계인 회사이고 오피스도 좁았지만 나름 성장 중이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었다. 초창기 설립 멤버인 나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치프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 사장인 무라마츠 에이타 씨가 아침 조회 시간에 깜짝 놀랄 공지를 했다. 자, 경력 사원으로 우리 회사의 새 식구가 된 분입니다. 마토바 이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맙소사, 이쿠미가 신입사원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이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질인가. 충격이 너무 커서 하마터면 정신줄을 놓고 쓰러질 뻔했다. 어머, 너 미유키 아니니? 두 사람 아는 사이야? 네, 뭐... 이쿠미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몽땅 다 잊어버린 건지 날 보고도 조금도 껄끄러워하지 않았다. 해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백치미인 건지 아님 일부러 계산하고 저러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일단 옛날 감정을 다시 끌어내는 것도 소인배 같은 짓이고 해서 되도록 감정을 배제하고 회사 동료로서만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쿠미가 부서 배치를 받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야,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말이야. 어째 대자비 같다? 옛날에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나? 그건 됐고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뭘? 너하고 무라마츠 사장님이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 주말 오후쯤이었지 아마.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둘이 그런 관계? 그런 관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너 은근 하이스펙 킬러다. 우연히 그렇게 됐어. 무라마츠 사장님 젊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사업 수완도 있고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쿠미가 신입사원으로 온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감했었다. 나는 동료이자 사장인 무라마츠 에이타와 연인 사이였다. 그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니까 이미 3년도 더 된 사이였다. 하지만 사내에는 비공개로 해둔 상태였다. 그렇다고 알려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말이다. 사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된 비밀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쿠미가 회사에 소문낼 게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다. 걱정이라면 사장님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여길 이렇게 해서. 어머나, 사장님 진짜 유능하시다. 난 유능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 헐, 어쩜 이리도 선명한 대자비가 대학 때 써먹던 수법을 본인이 본인을 카피하고 있네. 어쩜 1도 발전이 없냐.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에이타는 대학 때 선배와는 다른 사람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유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쿠미는 일부러 나 보란 듯이 에이타에게 노골적으로 들이댔고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 꽤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었다. 그래도 무시하면서 일을 했고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거래처하고 미팅은 끝났어? 방금 전에 끝났어. 그랬구나. 나도 지금 일 끝났는데 만나서 저녁 먹을까? 요즘 통 회사 밖에서 못 봤잖아. 그러네. 내가 요즘 너무 바빴어. 미안. 바빠서 그런 건데 뭐. 오늘 저녁 어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미안. 무슨 다른 약속 있어? 그렇게 됐어. 근데 나도 보고 싶다. 다른 약속 취소할까? 아니야, 중요한 약속일 텐데. 내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일이 먼저지. 우린 다음에 보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남친하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후 사무실을 나와서 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머, 농담도 잘하시네요.
내가 하는 농담 듣고 웃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나디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자 이쿠미와 에이타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에이타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설마 에이타 너마저.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충동적으로 레스토랑에 따라 들어갔다. 다행히 레스토랑은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사장님이 먼저 저녁 사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상황. 에이타가 이쿠미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 배신당한 이 기분 어쩔. 이쿠미는 한껏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미모에 안 넘어올 사람 없지 하는 자신감으로 넘쳐나 있었다. 이 분위기라면 나는 또 당하게 되고 말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당장 일어나서 깽판을 치고 싶은 마음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에이타의 말을 듣고 내 안에 급 올라오고 있던 살기는 봄날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이쿠미 씨도 나하고 미유키가 연인 사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네. 조만간 미유키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인데 조언을 좀 구할까 하고. 네. 이쿠미는 순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대답했다. 나는 넋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두 사람 초딩 때부터 친구라면서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린애들끼리 백마탄 왕자님 상상하면서 꿈에 그리는 프로포즈 같은 거 얘기했다거나. 유치하긴 해도 의외로 어른이 돼서도 그런 꿈은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미유키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 궁금해서. 그렇지. 우리가 초딩 때부터 아주 오래된 친구인 건 분명하긴 한데 에이타가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 타깃 실패. 역시 에이타 귀여운 구석이 있어. 한편 자기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질문을 받고 한 방 먹은 충격으로 잠시 머리가 띵했던 이쿠미는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 작전을 변경한 듯했다. 사장님 정말 자상하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뭐가? 미유키는 언뜻 보면 예쁘긴 한데 눈초리도 너무 매섭고 성격도 너무 고집스럽지 않아요? 결혼해도 집안 살림 같은 건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녀의 새 작전은 네거티브 전술로 에이타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것 같았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을까? 하지만 에이타의 반응은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진지하게 미유키와 장래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따끔하게 이쿠미에게 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남자에게 귀엽다, 예쁘다 소리만 들어온 이쿠미로서는 에이타처럼 단호하고 절제된 행동은 낯설고 어려웠는지 조잘거리던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이쿠미와 상관없이 에이타는 약간 업이 돼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말이야, 그 눈빛이 진짜 카리스마 있지 않아? 네? 내가 썰렁한 농담했을 때 이런 얼빠진 인간 뭐 그런 눈빛으로 쏘아보거든. 그 레이저 나오는 거 보려고 일부러 더 썰렁한 개그 찾아서 하고 그러거든. 내가 전에 하이힐로 나 한번 밟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쫙 하고 나를 쏘아 보이는데 겨울왕국 엘사인 줄. 완전 최고였잖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사원은 4차원에서 살고 있다. 일할 때는 정상 세계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그의 4차원 세계를 알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그의 4차원 세계는 아주 좋은 술안주가 된다. 그럴 만한 이유라고 말한 건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이쿠미 같은 타입에 끌리지 않을 거라고 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조언을 구할 사람을 잘못 초이스했나 보다. 미유키랑 데이트도 보류하고 시간 낸 건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네. 나는 먼저 일어날게. 여기 내 단골이라서 외상되거든. 먹고 싶은 거 천천히 먹고 가. 기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쿠미를 제대로 쳐다도 안 보고 에이타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나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 몰래 엿들은 말은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자 에이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유키, 나 약속 금방 끝났어. 너도 아직 바뀌면 우리 만나서 저녁 먹을까? 술 한잔 해도 좋고. 나 지금 역적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나 따라잡을 수 있으면 같이 저녁 먹어주고. 뭐야, 뭐지? 오늘 자기 좀 차가운데? 아, 귀여워. 뭐래? 나 그냥 곧장 집으로 갈까?
나 지금 바로 갈게. 10분 만에 반드시 따라잡는다. 회사 사람들은 저런 변태가 어디가 좋냐고 하지만 나는 변태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재밌기만 하다. 그렇다고 내가 S타입은 아니지만 내가 뭐라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표정이 바뀌는 A타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가끔 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거나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면 진짜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점점 익숙해져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하면 살짝 웃음이 나곤 한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다. 프로포즈 내용은 극비사항에 붙이기로 했다. 사실 그대로 공개를 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되므로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편 이쿠미는 레스토랑 사건 이후로 바로 퇴사를 했다. 짝사랑이 나름 진심이었는지 시작도 못 해보고 가차없이 차이자 멘탈이 버텨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내공이 애초에 없는 애였을 수도 있고 퇴사 후 라인도 전혀 안 오고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리고는 정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끊일 듯 말 듯 이어지던 초딩부터 원수였던 인연을 드디어 잘라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 부탁드립니다, 미오키님. 나 결혼한 사람이야. 알아. 근데 나 혼자서는 절대 못 가. 부탁해. 넌 유부녀란 거 안 들키고 잘 빠져나갈 거야. 난데없이 독신인 친구가 나를 붙들고 맞선 파티에 같이 가자고 막무가내로 졸라댔다. 친구하고의 일을 에이타한테 말하자. 그럼 나도 거기 같이 가도 돼? 독신인 척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무드 잡고 여자 하는 미유키를 볼 수 있는 기회잖아. 뭐래니? 나더러 바람이라도 피우라는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바람난 아내한테 비참하게 버림받는 비련의 남편? 어딘가 끌려. 그딴 건 OTT에서 찾아서 봐. 계속 그러면 진짜 이혼해버린다? 네. 저 카리스마 쩌는 눈빛 심장 저격당했어. 남편의 변태 취미를 상대하는 아내 역할은 한없는 아량과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극한 직업이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허락을 받고 친구 따라 맞선 파티에 참가하게 됐는데 어머 정말요? 너무 대단하시다. 왜 이쯤에서 대화 타임 끝내도 되죠? 이쿠미로 추정되는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필사적으로 어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말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나이 들어 보이고 또 체중도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이쿠미의 장점이라면 미모가 90%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미모 가치가 저렇게 하강해서야 누가 그녀를 쳐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풍만한 체형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쿠미는 내면의 미라고는 1도 없다 보니 형편없는 인성만 드러나고 첫인상 별로인 맞선녀가 계속 들이대기만 하면 맞선남 입장에선 부담 외에 다른 건 없을 터. 나는 대충 보고 일찌감치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오늘은 무얼 하면 장난을 칠까? 벌써부터 즐거워진다.